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인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기본 개념의 수호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온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 주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려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이다. 기약 없이 험난하기만 했던 이 여정에 이들의 뒤에서 물신양명으로 함께 해온 이가 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봉태 변호사. 일본 종군 위안부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20년 동안 싸워온 작은 거인 최봉태 변호사. 억압과 폭력엔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본다.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최봉태 변호사님 이번에 대법원 강제징용 승소 판결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요. 그 전에 먼저 대한변협에서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직함으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곳인 일인지 좀. 대한변협이라는 것은 한국의 변호사들이 모두 다 이제 강제로 가입되는 그 법정 단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일제 피해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형태는 달라졌습니다만은 일제 피해자 관련되는 재판하는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게 이제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네. 그거 이제 앞으로 의미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따 묻겠습니다. 먼저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법조인을 이렇게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이제 일단 학력고사를 치고 성적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학력고사 점수가 뭐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다 넣어도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와버리니까 아버님이 이제 법대로 가라 해서 결국은 뭐 안 가려 했습니다만 아버님이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뜻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래 법대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1등이 가는 여기를 가야다. 지금 뭐 아버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겪어다 보니까 이제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법관이라든지 뭐 검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잠재적인 심리가 있어서 자식을 뭐 이렇게 법률가로 만들려고 하시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우리 세간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가 이제 70여 년 만인가요? 일제 강용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 또 좀 전에 알았는데 당시 이 소송 2000년인가요? 네네. 2000년 할 때? 2000년 5월 1일이죠. 거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이. 예, 대통령께서 같이 했죠. 예. 같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같이 이 소송을 2000년 5월 1일 날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제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빈 부산 소속의 이제 변호사로 계셨고 저는 이제 대구의 법무빈 3일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서 문 대통령께서도 법정에도 그때도 나가시고 또 일본에서 당사자들이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한 그런 모습이 아주 어제 같았는데 지금 벌써 지금 이게 그 문재인 19년. 대통령과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게? 그 당시 이제 법무부인 부산하고 우리 법무부인 3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든지 뭐 이런 뭐 도시 빈민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이제 부산에서는 법무부인 부산이 많이 했고 우리 대구에서는 이제 법무부인 3일이 많이 했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제시대 때 피해자 문제니까 뭐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 같이 했죠. 그 제가 이 사건, 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도쿄 그렇죠. 제가 지금 동경에서 그 유학을 했거든요. 뭐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제가 지금 졸업을 했는데 이게 94년부터 97년까지 제가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노동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이 과거 노동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방청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굉장히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시민들과 변호사님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해가 보면은 이 한국 변호사로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도움되는 일을 못 해왔다는 것이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잠깐만요. 그 당시에 94년 도쿄죠, 지금. 그렇죠. 예. 94년 도쿄에 일제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 강제징용자, 한국인을 위해서 일본 변호사와 일본 시민들이 나서준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거기에는 일본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 피해자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일본인은 강제징용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끌려간 사람은 물론 있겠죠. 있지만은 이제 그건 자국민이니까 그거는 뭐 자기들 법령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강제 동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침략 전쟁에 왜 우리가 동원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지를 당했고 식민지 피해를 입고 또 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이끌려간 거니까. 저는 놀랍네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작의 뿌리는 도쿄에 양심 있는 일본 변호사와 일본 시민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씨앗을 뿌린 것이 이제 한국의 그 대법원에서 꽃이 이렇게 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승리가 이게 의미가 이게 저는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들의 그 승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일본 변호사님들이 했는 여러 가지 노력, 예를 들면 준비서명 같은 걸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법원을 설득하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론 개발하고 한 거는 대부분은 일본 변호사인 거죠. 당시 일본 법원에서 이 한국인의 억울한 일제 강형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 법원에서는 어때? 최고재판소까지, 그러니까 최고재판소라고 표현하나요? 거기는? 그렇죠.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많이 졌죠. 많이 졌는데 진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성과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최종적인 게 이제 2007년도 4월 달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 이제 판결이거든요. 이 판결은 뭐냐 하면은 피해자들의 그 청구권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정부는 이 피해자를 구제를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취지의 그 판결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재판부에서 이걸 강제하기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권이 소멸되었다.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만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제 소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소권은 국가 간의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소멸이 되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그렇죠. 소멸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능은 사라졌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서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청구권은 살아있으니까 이 관련자들은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주라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007년도에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재판할 필요가 원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가지고 피해자를 구제를 해줬었으면은 우리가 우태가 한국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정부들이 일본의 또 기업들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법원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높여준 것이다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뭐 이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13살, 14살 어린 애거든요. 애를 갖다 속여가지고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지금 끌고 가서 그 노동을 시키고 또 상처도 입히고 그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주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하는 거는 문명국가의 그 상식 아닙니까? 이 상식이 지금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이게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명국가에서. 정말 누구나 다 알죠. 인권이 중요하고,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군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최 변호사님처럼 20년 이상을 이렇게 과거 2차 대전 시기에 피해를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님들 또 뭐 책도 쓰셨다고요? 예, 제가 지금 97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하는 노력을 갖다가 보고 많이 감명도 받고 또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그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인데 이제 그 단체에서 제가 이제 대표를 하면서 이 할머님들이 자꾸 돌아가시면은 이게 지금 후세에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할머님들의 이거 생애를 좀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첫 작품이 훈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님의 그 이제 일대기를 제가 대표일 때 책을 내었죠. 훈 할머니? 훈 할머니. 왜 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이름은 이남입니다만은 그 이름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그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캄보디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훈 할머니가 그게 그 지역에서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이제 훈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흔히 나시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아리랑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잊어버려도 이 노래 가사는 기억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성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리랑 참 나오시니까 2차 대전 때 우리가 이렇게 저쪽도 만주 갔다가 또 스탈린이 또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조선족들, 고려인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아리랑 노래가 거기서 부른답니다. 아리랑. 그러니까 참 이 민족 동질성 회복하려고 그러면 아리랑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 근데 이렇게 좀 정말 인권 평화를 이렇게 외치신데 또 남다른 에피소드가 계시다고요? 80년대 병영 내 그 폭력이 아주 난무하던 때 단식을 하셨다고요? 군대에서 좀 단식 투쟁을 몇 번 했죠. 야, 단식하다 엄청 맞았을 것 같은데요?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는데 이제 근무하다 총도 쏘았습니다. 예? 그때 전우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나눠야 될 전우인데 전우 사이에서 구타를 하고 그래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키러 왔지 지금 이 고참들한테 두드려 맞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타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우인데 나라를 지키러 왔지 당신한테 맞으러 왔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자꾸 군대에서 구타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식 투쟁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단식 투쟁을 했죠. 근데 총도 쐈다고요? 포초 나가가지고 지금 총도 쏘고 그랬죠. 이 구타를 없애라 이래가지고. 이게 허공에다가 총을 쐈다.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총도 쏘고 단식 투쟁도 하고 하니까 고참들이 이제 저를 겁을 나서 이제 두드려 펴지는 못하죠. 왜냐면은 저놈은 두드려 폈다가는 언제 내한테 총이 날아올지 모른다 이러니까. 그래 고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이제 구타가 많이 줄어들었죠. 야, 저는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지만 저도 80년대 후반 끝자락에 그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조금 그래도 그때는 좀 구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80년대 그때 한 초쯤 됐나요? 네. 아, 그때는 뭐 그 자기 존엄은 자기가 지켜야죠.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죠. 자기가 존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지켜줘야죠.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존엄을 침해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죠. 그게 국가가 되든 그것이 뭐 사용주가 되든 내 상사, 내 부장이 되든 내 상사든 경우에 따라서 내 남편, 내 사장이든 내 남편, 내 마누라도 나의 존엄을 이렇게 침해하면은 그건 용서하면 안 되죠. 그게 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정말 구구절절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술술 시간이 확 흘러갑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얘기로 돌아가서 네. 자, 지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출가를 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제 고려불교 통일종 변호사 행자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행자 생활도 조금 했고. 출가 언제 하신 거예요? 출가는 지금 몇 차례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시도한 게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제가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 지금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출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남해 이거 화방사라는 절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스님께서 사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뭐 중할팔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할팔자라는 말을 듣고는 내가 중할팔자 같으면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하게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세상에 좀 돌아다니다가 천천히 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바로 그냥 내려왔거든요. 뭐 그런 뭐 경험도 있고. 그러면 아직 출가를 안 하신 거네요. 그때 한번 출가를 한번 미수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강원도 월정사라고 있습니다. 월정사에서 지금 단기 출가도 했죠. 단기 출가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행자 생활을 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출가도 또 단기 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지금 뭐 100일 출가도 있고 한 달 단기 출가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는 출가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 하면은 보통 이제 돈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사회에 뭐 좀 관심되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이게 진짜 저 먼 옛날 얘기 한 70여 년 전 얘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 돈이 안 되시는 이런 거를 이 20여 년 가까이 해오셨다는 거. 이 의지와 이 철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돈 돈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돈 됩니까? 22조 6천억이 지금 대마도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1인당 1억 정도 위자료 금액이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신고된 사람들이 한 22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곱하기 1억을 계산하면은 22조 6천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손해배상금이 이제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이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마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이제 너무 큰 돈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는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지금 태풍을 안 만나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건 사실 뭐 돈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동일 뭐 착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이런 사건을 했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학내 그때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동료들이 이렇게 지금 뭐 분신 자살도 하고 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학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 가고 막 그럴 정도의 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얍삽하게 뭐 출세를 하겠다고 고시 공부를 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 동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열등감 내지는 이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 안위를 버리고 저렇게 사회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는 법대에 들었다는 이유로 뭐 출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법전을 보면서 고시 공부를 한다? 이게 너무나 도덕적으로 봐도 이게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희생된 사람에 의가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 대한 빛이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 되고 난 뒤에는 늦지만은 좀 빚을 갚는 생활을 해보자. 그런 것의 하나의 이제 부처의식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뭐 돈 안 된다고 하지만은 뭐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참 변호사님 겸손하십니다. 이게 평생 정말 한 인간의 권리,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셨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돈 되는 벤처 투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참 겸손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슬아의 자식은? 지금 뭐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딸, 뭐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정말 이 결혼하셔서 이 또 우리 사모님의 어떤 또 이 갈등 그리고 너무 정말 인권 평화 강조하시면 또 개인의 어떤 가정의 또 욕구, 재정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에 갈등은 없으셨나요? 그럼 뭐 제가 뭐 마누라가 지금 도망 안 가고 살아주는 거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아직 마누라가 도망 안 갔거든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남편 노래야 뭐 점수가 아주 낙제점이겠죠. 낙제점인데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출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해줄 수 있느냐 아이가. 연애할 때 이미 말씀하셨군요. 나는 출가를 할 수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결혼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그동안에 써왔던 일기장을 다 마누라 갖다 줬습니다. 주고 한번 읽어봐라.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래도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마누라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 여자들 마음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뭐 설마 이 남자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결혼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오케이 하더라도 결혼하니까 또 여자 마음이 달라지죠? 저는 지금 뭐 이 불교 용어로 해가지고 뭐 이 관세음 보살 뭐 여러 가지 보살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위에 보살이 뭐냐면 마누라 보살이 최고입니다. 왜 마누라 보살이 최고냐면은 관세음 보살을 갖다가 100번 이야기해도 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누라 보살을 진정으로 이 마누라를 섬겨주면은 한 3번 정도만 이야기하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성비 높은 게 이제 마누라 보살이죠. 그 마누라 보살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불국토? 예, 불국토. 예. 불국토라는 말이 종교적인 용어지만은 이제 정치 용어로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 시민이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국민이나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순화를 시키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불국토라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당신도 나의 부처님이시고 나도 부처님이니까 부처님답게 살아갑시다. 이게 지금 불국토거든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를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은 불국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모두가 부처님이처럼 자립하고 자존감이 있고 민주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도 물론 이 세상으로부터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국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뭐 문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희망이 있냐 하면은 우리는 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치주의도 많이 이렇게 지금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역사적 사명을 가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문제도 많지만은 문제가 많은 만큼 희망도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변호사님 이게 단순한 오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가져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이 지구촌 사회의 전쟁 없는 세상, 이 합법적인 살인, 다른 말로 전쟁이죠. 이 합법적인 살인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 세상 그런 미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강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욕구가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우리보다 먼저 희생당한 우리 동료들, 선배들에 대해서 지고 있는 빚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갚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 대해가 엄청난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혜택받은 그런 경우니까 이제 좀 살아있을 동안에 갚고 그렇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네네. 우리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불교의 그 불심이 가득한 신자로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계획이 또 있으시고 네네. 또 변호사로서 계획이 있으시고 한데 네. 짧게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앞으로 어떤 인생 행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 종교적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이렇게 부처님인 것이거든요. 자기가 존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두 다 존엄하고 또 내가 존엄하기 때문에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존엄한 것이거든요. 이 우주를 팔아도 이 내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게 내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으로 대우받는 또 서로가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뭐 남아있는 뭐 모든 저희 어떤 탤런트를 갖다가 재능을 갖다가 다 쓰고 그리고 이 산을 소풍을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 소풍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꿈입니다. 네. 요 아까 인권 평화를 위한 이런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간단하게 좀 앞으로 미래 활동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은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따르지 않은 그런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을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일본 국민들 상대로 설득을 해서 일단 이 재단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내가 지금 이게 22조 6천억이 될런지 아니면은 103조 정도의 재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쟁 피해자들이라든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마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노년 때 자립을 해서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편안하게 존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마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또 하나 이제 해결할 게 이제 원폭 피해자 문제가 있거든요. 핵무기 없는 세상. 네. 우리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앞으로 해야 되겠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만들겠다가 한마디 어디 가서 헝가리 가서 얘기했나요? 예. 어디 가서 얘기했지? 나 유럽 가서 얘기했다가 노벨 평화상 받고는 또 어떻게 된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가 오더니 핵을 아주 더 센 핵을 만들겠다고도 하니 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북한이 지금 핵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동아시아 질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도 이거 핵을 포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북한 핵도 포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 미국도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한민족이 견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 인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주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우리 한민족에 대한 우리 꿈입니다, 저는.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한테 계속해서 제가 이런 힘과 용기를 교류를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약자의 인권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기, 약자였던 일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최봉태 변호사님의 신념이 우리 사회를 한 발 더 앞선 사회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